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순방 후 첫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여당도 발을 맞춰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의혹제기에 힘을 실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는 야당 역시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발의하겠다. 강공 모드입니다. 민생 챙기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그야말로 전국이 비속어 블랙홀에 빠진 모양새죠. 오늘 안타까운 화재 참사도 있었고 환율, 주식, 우리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이었는데요. 주요 뉴스 정리하고 관련 소식들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의료 상자들로 인해서 삽시간에 지하 공간에 연기가 차면서 피해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와 영국의 감세한 발표 등의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22원이나 올라 1,430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증시는 더 충격을 받아 코스닥이 5% 넘게 급락하며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훼손됐다며 진상 규명을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왜곡 보도 책임을 묻겠다며 MBC를 거세게 공격했고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해서 전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후원금을 내고 제2사업 건축 허가와 부지 용도 변경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2달 만에 160여 건, 34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허위로 전세 대출금을 받거나 또는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복을 우려해서 가해자를 한 달간 유치장 등에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경찰이 추가로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정부가 예산 760억 원을 들여 만든 전천후 초대형 방제선이 주요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방제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취향식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물품 하역장에서 발생한 물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희생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먼저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의류 할인 판매장이 입주한 건물 지하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차장뿐 아니라 건물 외벽 틈으로도 연기가 치솟더니 외벽 일부와 철제 난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아침 7시 40분쯤. 지하주차장 옆 물품 하역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지하 공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연기 확산되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 검은 연기가 저렇게는 나오면서 냄새 맡아 보니까 근데 그 5초도 안 걸려서 이쪽 끄트머리까지 연기가 검은 연기가 다 찼어요. 소방당국이 대전 시내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섰으나 불을 완전히 끄는데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의류 등이 담긴 상자가 워낙 많은 데다 유독성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른 시간이어서 상가 손님은 없었으나 화재 당시 지하에는 반품 물건을 배송하러 온 물류업체 직원과 청소 방제 업무 담당자 등이 있었습니다. 유독성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 중 상당수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충남과 충북 등 4개 시도에서 9개 구조대를 동원해 모두 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 6명과 여성 1명은 숨졌고 나머지 남성 1명도 중태입니다. 사상자가 8명이고요. 부상자, 중상자 1분. 나머지 분들은 그 한 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남성입니다.
사망자 7분 중에 남성 6명, 여성 1명 이렇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던 호텔 투숙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고 출근길 시민들의 차량이 유독가스를 피해 우회하는 등 교통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현장에서는 의류 유통업체의 특성상 박스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았던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류 박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데 순식간에 지하 공간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피해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셔터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손전등으로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지하에 여전히 남아있는 열기와 연기로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 화재 현장입니다.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렸는데 화재 당시 얼마나 많은 연기가 발생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모두 지하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하역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화재 당시 하역장에는 반품 물건을 포함한 각종 적재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적재물이 급격히 연소하면서 많은 연기를 뿜어냈다는 점입니다. 또 아울렛 특성상 적재물 가운데 의류 등 탈 소재가 많았던 것도 화재 피해를 더 커지게 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근무하는 방제실과 미화 담당 등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사망자분은 화상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지하 1층에 화물 승강기에 아마 탈출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셨다가 연기에 의해 가지고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하 1층 크기가 워낙 넓고 적재물을 하나씩 살펴보느라 소방관들이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소가 워낙 급격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출동하면서 이 특구단이 가장 선착되었는데 선착대가 이 가까운 근거림에도 불구하고 화재 연기가 너무 심해서 바로 저희가 대응 단계를 걸고 대전경찰청은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하 1층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하역장 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불이 난 아울렛은 최근 진행된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이 20건 넘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모두 24개 지적사항이 나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화재 경보 소리가 작다거나 유도등 일부가 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한 달 안에 모두 고쳐서 그 결과를 소방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24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한 달 이내에 완료 조치에 대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완료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이 빠르게 번져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면서 소방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나 방연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화재가 완진이 되면 정확하게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는 3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현대백화점 측은 그룹 총수가 직접 화재 현장에 달려와 사과문을 발표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측 설명대로 소방 안전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합동감식을 통해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오늘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넘게 오르면서 1,430원 선까지 뚫었고 코스피는 3%, 코스닥은 무려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와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2원이나 오르면서 1431.3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미국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여파가 컸습니다. 10월 FOMC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 성향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상방이 열려 있는 가운데 1,450원 터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감세한 발표와 이탈리아의 극우 정권 출범 등 유럽발 악재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증시는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3% 이상 떨어져 222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5% 넘게 급락하며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대표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모두 891개가 내려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오른 종목은 34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하루 만에 시가총액 7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증권가에선 기업들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돌파한 뒤로도 계속 치솟자 외환 당국이 본격적인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폭주하는 환율에 정부는 최근 외환부유액에서 달러를 풀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수조 원치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효과가 없자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들의 달러 매도 수요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민간의 대외 자산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도 체결했습니다. 시장을 거치지 말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빌려라. 교환해라. 그러면 외환시장의 수요가 줄겠죠. 외환당국은 지금의 환율 오름세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예전 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주요국 통화가 비슷하게 약세인 가운데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도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과하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지금 수합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수합을 받아오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자재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이 있었습니다. 해외 순방 후 첫 회견이라 대통령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순방 기간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고 규정짓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다소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에 왜곡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친 이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규정하고 진상 규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덧붙여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당에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비속어 발언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야당을 지목한 게 아니라며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발언이 공개되고 첫 공식 해명 브리핑이 13시간 이상 걸린 이유를 묻자 모두가 사실이 무엇인지 기다렸다면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며 특정한 단어, 즉 바이든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 모두 발언에선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이른바 48조 한미 환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다자 외교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을 장시간 붙잡는 게 어려우니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남긴 한일 약식 회담에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퇴조한 한일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한일 관계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비속어 논란과 외교 성과 부실 등에 대해 대통령실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왜곡 프레임으로 역공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민심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비속어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여당은 이 사건을 왜곡 보도한 책임을 묻겠다며 MBC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주를 여는 첫 지도부 회의부터 MBC를 콕 집어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하면서 악의적인 비속어 프레임을 씌웠다는 겁니다. 이번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특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 영상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권과 언론이 내통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원 유착 의혹에 대해선 역으로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당당하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발언을 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있지도 않은 정원 유착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또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책임자들의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장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단순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정부 인사, 언론으로 그 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이번 사건을 왜곡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야당과의 갈등은 한층 더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렇게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서 협치의 돌파구를 마련할 법도 한데 왜 이렇게까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건지 그 속사정을 김경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박 7일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오전 정부 여당은 당정 고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뉴스 폐해부터 꺼내들었습니다. 가짜뉴스들은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더욱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욱 더 불안하게 하고.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는 위험하다며 비속어 발언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논란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데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엿보입니다. 광우병 사태에 대한 온당한 처벌도 없었으니 사기 행각을 대놓고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맞서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나가고 서로 작전을 짜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가 출구 없이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총성 없는 외교전에서 우리가 얻어야 했을 건 무엇인지 본질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외교 주간 일부 여론조사에서 다시 20%대로 밀려난 국정 지지율도 정부 여당이 물러서게만 할 수 없게 만든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민심인데 여도 야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민심은 자기 편이라는 스스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보일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여야가 충돌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또 충돌했습니다. 본 게임인 국정감사에 앞서서 전초전격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삿바싸움도 계속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오자 여야 공방은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역대 최대인 정부의 쌀 45만 톤 격리 조치에도 쌀값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은 법 개정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품목도 정부가 무조건 사주기로 한 전례가 없고 되레 쌀 증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위 회부로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는데 야당 성향 윤미향 의원이 조정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야당에 있던 분이 이 비교섭 단체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뭐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 민주당이 대부분의 이 안건 조정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어요.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제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농해수위에서도 무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줄다리기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서 MBC 전 현직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송곡 검증을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에서 논란의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뭐 청력 테스트를 이제 이게 뛰어넘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무도하게 계속 거짓을 낳게끔 만드는 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증인을 부르겠다는 역공태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토록 증오하는 가진 자들이 수천억 이득을 벌었을 때 불의를 방관한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다음 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앞두고 쟁점 상임위마다 여야의 기선제압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세로 인한 거래 가뭄 등으로 괜찮은 전셋집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2달 동안 340여 명을 검거했는데 사기 수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집을 나온 20대 사회초년생 15명이 함께 지내던 숙소입니다. 부산에서 이른바 가출팸과 지적장애인 등을 모아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들 명의로 전세대출금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이 붙잡혔습니다. 금융기관 간부가 주도한 전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애들 못 나가게 했어요. 대출 끝날 때까지는.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뭐 화도 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서울 당산동에서는 20대 남성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2천만 원만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전세 보증금만 챙긴 뒤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에서는 무자본으로 주택 52채를 사들인 60대 남성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100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세입자들과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 아는 거면 몇천 아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 쪽에서도 50억 정도 현재 사기친 그 정황이 드러났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사례만 160여 건 적발됐고 관련자 34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 전세 등 보증금을 미완화한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도 8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5.7배 늘었고 구속된 사람도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국토부와 협업을 강화해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등을 10억 원 이상 보전해준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입건 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선 국가가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확대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여성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 점검 계획을 밝혔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가스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폭행해 현장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A씨.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2차 범죄를 우려해 A씨를 유치장 등에 한 달간 감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도 추가 신청했지만 이 역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임시 거주지로 옮겼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 지급한 거하고 피해자가 모르는 주거지로 지금 이동이 돼 있거든요. 퇴근할 때도 우리가 그 신변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래요.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70여 건 가운데 법원이 기각한 경우가 32.6%에 달하는 상황. 여성단체는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적극 적용하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급격한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도 그 피해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근데 그런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도 법 개정과 처벌 강화 등을 놓고 회의를 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경찰은 보강조사 뒤 이 남성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새로운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타더니 내리는 여학생의 가방을 거칠게 붙잡아 다시 타게 합니다. 남성의 손엔 흉기가 쥐어져 있고 여학생의 휴대전화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꼭대기층에 다다른 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과 마주치면서 여학생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공간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영장 기각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이유가 추행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체포될 당시 이 남성이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지운 흔적도 포착됐는데 포렌식 결과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여성을 직접 찍은 불법 촬영물 여러 개와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아동 성착취물까지 보관하고 있던 거로 드러난 겁니다. 남성은 영장 기각 뒤 진행된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들을 인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발적인 미성년자의 약취인이 아니다라는 게 정황 증거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 있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지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법원.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투입되는 한미 해상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고강도 연합훈련이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의 10만 톤급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입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FA-18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하고 승조원은 5,000명에 달합니다. 한미해군은 동해상에서 레이건함을 포함해 함정 20여 척을 동원한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미 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으로 해군 함정과 항공기뿐 아니라 한국 공군 전투기와 미 육군 아파치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까지 동원해 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대잠전 훈련이 진행됩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해군 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양국 해군의 연합 작전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고강도 한미해상 연합훈련을 하루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SL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어 군 당국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을 향해 도발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지난 2019년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허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북한전략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등을 통한 휴민트, 정보 수집으로 확인한 결과 당시 북한 김책시 일대에서는 16명을 살해한 사건에 소문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어민들이 타고 온 배에는 혈흔이 없었고 혈흔을 지우려 페인트 칠을 한 흔적도 없었다는 검역관 증언이 나왔다면서 배는 살인 현장이 아니었으며
살인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민들은 국가보위원을 폭행하고 심하게 다치게 한 뒤 중형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탈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된 2명 가운데 1명은 보위성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숨졌고 1명은 개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안매장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가운데 한 구가 5.18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만큼 남은 유골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주둔하며 광주 봉쇄작전을 펼쳤던 광주교도소. 지난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 무용고자 묘지에서 유골 262구가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벌인 지 2년 9개월 만에 유골 한 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DNA와 일치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을 안매장한 장소로 지목됐지만 실제로 5.18 행방불명자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행방불명자 가족의 DNA와 발견 유골을 비교한 결과 99% 이상 일치한 겁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유골 2구도 DNA가 일부 일치하면서 교차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기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다 보니까 더 추가로 과학적인 기법 동원하고 그다음에 당일 행적이라든가 뭐 감매장과 안매장 여부까지도. 조사위원회는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 행방불명자의 행적 등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5.18 단체도 군부 정권의 안매장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다해서 희생자의 어떤 고통도 함께 풀고 5.18 진상규명도 명확히 밝히는 그런 노력을 끝까지 더 철저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발견된 유골 가운데 유전자 대조가 가능한 유골은 160여 구. 이와 함께 추가 발굴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5.18 희생자가 추가로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서 전두환 정권 때까지 운영되던 선감학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폭행과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곳인데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유해를 찾는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성한 잡초들 사이 작아서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작은 무덤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풀을 걷어내고 조심조심 어루만지듯 흙을 긁어냅니다. 성감학원 피해자들의 유해를 찾는 시굴 현장입니다. 불황아로 찍혀 강제로 끌려와 폭행과 노역을 당하다 숨진 피해 아동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됩니다. 봉분을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인 현장입니다. 구타를 당하거나 성감도에서 탈출하려다 숨진 아이들 150여 명이 이곳에 묻힌 거로 추정됩니다. 성감학원에 수용됐던 삼형제도 시굴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나섰다 성감학원에 끌려갔던 안영화 씨. 안 씨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들도 영문을 모른 채 성감학원으로 끌려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13살이었었어요. 저 노동하고 저 기합받고 매 맞고 뭐. 형제는 가까스로 학원을 나왔지만 두고 온 친구들은 마음에 평생의 짐으로 남았습니다. 섬을 떠나려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친구를 이곳에 묻었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제가 동료들 갖다 묻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진짜 뭐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뭐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뭐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제 심정이 말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격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성감학원 수용자 대부분이 동료 사망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망자 처리에 직접 참여했다는 피해자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성감학원 사건을 조사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여러 진술에 근거해 유해 발굴을 결정했습니다. 원화대장상에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기재돼 있는데요. 저희 조사 결과 사망자 수가 24명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진실화해위는 발굴을 끝낸 뒤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작심 반격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국민과 언론을 협박하지 말라면서 외교부 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지금부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오늘 순방 성과와 더불어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오늘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사과보다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사실과 다른 보도,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을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얘기 듣고 오셨는데 오늘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올 거라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실망스럽죠. 어쨌든 비속어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나 좀 사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규명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MBC에서 처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좀 돌파해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당은 이제 저 말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MBC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국민적인 상식에 부합한 해명과 집권 여당의 조치인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이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런 식의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럼 진상 규명할 것도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어 스태핑 때 별 말씀 없으시면서 진상 규명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약간은 좀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제일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 정도일 텐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를 들은 것이 없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한국 국회에서 승인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자, 김상일 평론가는 오늘 대통령 이 첫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좀 바보로 하시나 이런 느낌이 커요, 되게. 그리고 좀 국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겁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저게 아니라면 도어스태핑에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해명할 게 되게 많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왜 14시간인가요? 15시간인가요? 13시간 만에 해명이 나온 이유는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통령 순방 기자실 이런 데서 뭐 그 과거에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기자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이미 그 기자실 직원, 옛날엔 춘추관이라고 했는데 거기 직원들이 이미 이 사실을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동맹과 관련된 일이고 그것도 그냥 동맹이 아니라 우리 외교에 거의
뭐 한 3분의 2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와 관련된 일이라면 아니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안 하고 13시간 만에 그때 뭘 연구했길래 네? 특정 그 단어,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아까운 순방 시간을 허비했다. 오늘 대통령실 반응은 그랬거든요. 그 아까운 시간을 누가 허비하셨는데요? 예? 지금 대통령실 홍보 라인에서 허비하시고 대통령에게 빨리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기자분들한테 설명하면 기자분들이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를 좀 더 빠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설명해 주실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이렇게 좀 겁을 주듯이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거기에 겁먹을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맹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그런데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할 때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이 의문은 아직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시 가까이 들은 김성한 안보실장이라든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사건이 바로 터져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좀 빨리 해명했으면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대처한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보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보도 안 하도록 무마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3시간 있다가 홍보수석이 나와서 해명한 것은 바이든한테 한 거 아니다. 날리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바이든이면은 이거 정말 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13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 날리면 이것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향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를 그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다시 번복을 하고 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모들이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미국의 한 마이크라는 거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한테 붙어 다니는 거죠. 한 마이크라는 거.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발언하는 거. 그래서 그 한 마이크와 관련된 거는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내가 좀 경솔했다. 자중하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그 미국 쪽에서도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왜? 미국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키워요. 저는 너무 무능하다. 무능이 도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 오늘 발언 이후 여야 공방 더 가열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영상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를 직접적으로 압박했고요. 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MBC에 대해서는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엠바고가 걸려 있었던 상태에서 보도도 되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알았다는 것은 어느 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론이 이 보도 윤리를 어기고 사적으로 내통했다. 제가 MBC하고 유착됐다는 것을 이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식 주장을 해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바로 대응해 드릴게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서 제가 다 법적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자,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보도했던 MBC를 향해서 지금 전면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내통, 밀정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다. 외교부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자,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원 유착 프레임,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네.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밀렸기 때문에 이명박 네. 정권이 초기에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학습 효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이거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 싶고 프레임을 전환시킨 거죠. 대통령께서 비속어로 지금 한미동맹에 대한 훼손하는 여러 가지 말을 하셨다. 이거보다는 MBC가 여러 가지 잘못된 조작,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건데 그렇게 썩 좋은 프레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조차도 저 영상을 제가 기자한테 받은 게 9시 37분이었어요, 당일. 근데 네. MBC 보도는 그 이후에 나왔고 그리고 영상을 받으신 겁니까? 저는 영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도 그 이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에 이미 다 돌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을 한 거고 판단을 한 것이지 저것이 MBC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보내서 이거 좀 말씀 좀 하세요 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유의 진영 논리거든요. 그리고 조작, 음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요 갈등이 더 확산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인데 일단 대통령께서 지침을 내리셨잖아요. 저거 진상규명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의 고발까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조사할 것이고 검찰도 조사할 것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고발 조치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 사태가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대될 일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대통령을 방어하겠다, 결사옹위하겠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것이 과연 대통령을 지키고 보수 우파라는 진영을 지키는 예. 최선의 길인지 저는 솔직히 예. 회의적입니다. 이게 9시 37분에 영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이 각사 취재 기자나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풀 취재 방식으로 그렇죠. 해서 대표 선수단이 들어가서 취재하고 촬영해서 이제 영상을 공유하는 건데 이게 6시 28분쯤 뉴욕에서 서울로 영상이 송출된 게 6시 28분쯤이고요. 8시 지나서 국내 정치부 기자들한테도 이 영상이 이제 퍼졌던 이런 상황이고 근데 MBC 최초 보도가 10시 7분인데 9시 33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이 발언을 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 확인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 엠바고 해제 전에 영상을 누가 퍼뜨리나 이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 따로 V캠이라는 걸로 다시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돌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것을 편집을 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경 모드로 돌아선 그 이유가 광우병 트라우마, 광우병 학습 효과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광우병 트라우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이성을 좀 잃은 모습이다라고 분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강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정치 권력 이런 분들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약자들을 찍어 누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는 정말 철권 통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께서 설명하고 이러고 넘어가면 될 일을 갖다가 그리고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될 일을 갖다가 이거를 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뭐 마치 처벌 응징하겠다라고 선언하듯이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이 어느 한쪽에 이렇게 하는 게 권력을 쥔 자,
힘을 가진 자로서 할 일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좀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과나 유감 표명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을 그렇죠.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저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할 게 못 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듯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특히 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많이 여기저기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 1억 불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 편성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저런 거를 자르거나 질의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 국제 그 기구에 어떤 국제 멤버십에 분담금을 내거나 지원금을 예. 분담하는 것 이런 거에 질의도 해본 전례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께서 이거를 걱정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글쎄요. 그 검찰을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저런 걱정을 과연 하실 수 있는 건가 저는 너무너무 의아스러워서 논리적으로도 너무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예. 지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발음 논란은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리를 하고 싶어도 오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정확히 가려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00번 들었다는 조경태 의원은 또 발리면 이렇게 들린다 주장을 한 상황이라 이거 참 어디까지 공방을 계속 이어가야 될지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논란이 확산되다 보니까 각종 패러디물도 뭐 양쪽에서 다 쏟아지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여러 가지 풍자적인 네.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익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저러한 말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청각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바이든이 맞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날리면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도 또 들려요. 그런데 눈을 감고 몇 번을 들어봐도 일단은 네. 비읍, 바이든 이 단어는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발리면도 나온 건가요? 그렇죠. 비읍자는 꼭 들리더라고요. 앞에 비읍자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집권 세력이 조작이다, 선동이다, 미끼를 던진 거다, 낚시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예전에 유튜브가 없고 SNS가 없고 이렇게 그냥 한 지면 신문 같은 걸로 정보를 얻었을 때는 이런 식의 어떠한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주장에 대해서 그냥 믿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이거 절대로 바이든 아니야, 날리면이야 그런다고 해서 과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좋겠습니까? 강한 지지자분들보다는요 합리적인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대통령께서는 선거 안 치르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 총선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영남에 계신 분들이야 공천받으면 당선이 가능하니까 대통령 말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겠지만 예. 수도권, 중부 지역에 출마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이번에 보수파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고 자칫 잘못하면 저러한 억지스러운 모습 때문에 보수파 진영 자체가 진흙탕소로 빠질 수가 있다. 좀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큰일 났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패러디물도 뭐 양쪽 진영으로 갈려서 같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바꾼 패러디물도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론 보도보다 먼저 얘기한 걸 패러디한 이런 영상물도 있던데 어쨌든 오늘 화재 참사도 발생했고요. 환율도 뭐 고공행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는 사람 민생은 언제 챙기나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익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손해보는 거를 모르고 지금 단기간의 이익을 지금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떠오르는 말이 딱 하나예요.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뒤에 백드롭이라고 하죠. 현수막 네. 큰 걸개 그림에다가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
라고 써붙인 적이 있어요. 그것만 자꾸 떠올라요. 자, 오만한 자세로 국민을 세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응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 야당을 걱정했어요. 우리 당을 걱정했어요. 왜? 그래도 이게 국익이 걸린 건데 예.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국민이 과한 쪽을 응징하는데 역풍을 맞을 텐데. 역풍을 예. 맞잖아요. 근데 국민은 항상 과한 쪽을 응징해 오셨어요. 그래서 야당이 너무 과하면 우리 쪽이 응징을 당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일이 지금은 진짜 여권의 권력은 쥔 쪽에서 권력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시도, 이 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예전에 당신들이 그 표로 쓰셨던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 진짜 진정한 걱정이에요. 예. 왜? 사실은 우리 당이 집권을 못했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진짜 잘하기를 바라거든요. 예. 네. 저 진짜 정말 저도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저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계속 얘기를 하셨죠.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본인의 했던 말 때문에 상당히 나라가 며칠째 지금 시끄러운데 대통령에서 언급 안 한 것은 비겁해 보여요. 그거는 윤석열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전환시켜서 순간적인 어려움은 물타기를 통해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했던 모습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조작 선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20년에 총선 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도 원내대표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막 강행 처리하려고 할 때 법사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셨던 말이 있어요. 전 다시 한번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이 안 무섭지? 권력 망하는 거 똑똑히 볼 거야 내가. 우리도 집권해본 사람이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권력으로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 좀 억지스러운 것들 다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들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예. 저는 진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발언보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에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오늘 두 분 의견이 이렇게 좀 모아지고 있는데 차후에라도요, 대통령이 다시 이 저간의 사정을 좀 자초지종 더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스타일 같습니다. 검사 스타일 있잖아요. 나는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한 것, 내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아도 검사들은 항상 우리는 계속 항고할 거야. 그리고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야.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검사가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거 못 들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와 문자를 나눈 체리따봉 문자라든지 내부 충돌 문자 때문에 당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대통령에게 더 큰 실망을 예.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한 차례 인적 쇄신한 이후에 국민의 여론도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입장이 더 나올지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도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상 속도 조절론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우리 입장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진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내용도 확인하고 필요한 분석도 좀 과학적으로 좀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장이 어쨌든 상관되는데 일부는 뭐 말리면 뭐 갈리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발언 들어보셨는데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확인 후에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이다라면서 좀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도 하긴 했는데 입장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니 본인은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역할 분담을 지속하자라는 것이죠. 최고위원들은 좀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본인은 민생 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예. 이것이 이제 다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재명 뭐 대표에 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너무 답답해 하셔서 저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상황은 그때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바라봤을 그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진짜 이게 문재인 정권이 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고언을 드립니다. 예. 부탁도 드리고요. 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말할 때마다 이 스피커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성일종 의원뿐만 아니라 네. 뭐 많은 의원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 제대로 안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옹호하고 자기네들은 정치 보복받고 있다, 탄압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발언을 공격할 자격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곤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비속어 논란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하게 아니 형수에게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한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형수 욕설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격을 하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이었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화력은 더 셌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말, 행동들이 있어가지고 명분이 좀 사라진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역프레임 걸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거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은 이재명 당대표와 그것을 옹호했던 의원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지금도 발언 수위를 보면 화력이 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뭐 발언 논란이 있었지만 5박 7일 동안 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네, 오늘 그렇죠. 출근길 문답에서 이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그래도 긴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네. 48초 한미 정상의 만남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영국에 가봤더니 나토 이때만 해도 30개국이었는데 한 100개국 정도가 모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실무진끼리 얘기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최종 컨펌만 하도록 이제 조율을 하도록 하라. 무리하게 회담을 추진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설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48초도 굳이 만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외교는요, 관례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관례와 형식을 뛰어넘으려면 그걸 뛰어넘을 만한 성과나 뭔가 명분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만한 성과, 이런 과거의 전례나 관행이나 형식을 깨고 파격을 해야 할 정도의 그러면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가?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움직였으니까 뭔가 성과는 조금이라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국민에게 보여지는 어떤 형식을 파격적으로 파괴할 정도의 성과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확인했다는 건데요. 사실 48초 회견도 많은 나라가 한 거는 아니라서 이 부분 하고요.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 뭐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한일 30분간 만남에 대해서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굴욕외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2년 9개월 만에 만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순방 외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죠. 예.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과는 3번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안면도 익히고 좀 더 친근감을 가졌다. 뭐 최고 정상들 간의 친밀도는 상당히 그 나라의 국익과 어떤 외교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친밀감을 높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쓰지 않았던 단어를 쓴 거는 맞아요. 미래지향적인 관계. 예. 이거는 정말 새롭게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뭐 동맹, 우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띈 거는 맞는데 그럼 첫걸음을 띄웠는데 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예방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28일에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순방 성과에 이어서 조금 더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걸음, 세 걸음 뛰어가는 건 맞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보상 배상 문제, 강제징용 부분 그분들에 대한 보상 배상 문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 뭐 몰수 문제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과연 포기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양보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 네. 일단은 대화의 물꼬를 터서 이러한 부분도 차근차근 서로 합을 맞춰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네. 저는 한일 관계가 동맹, 안보 문제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특수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가 있고 역사가 있고 감정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과 대화할 때는 국가적인 자존심, 국격도 정상회담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렇게 대통령께서 찾아가서 만난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벌써 이러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면 살려줬으니까 당신네들도 우리한테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외교가 아니죠.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굴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국내의 야당과 언론과 저 같은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대통령이 며칠 동안 가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폄하하려고 그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얘기도 좀 귀담아 드려서 앞으로 한일 관계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준비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과거사 문제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조금 찾아 나갈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역대 대통령들 순방하고 나면은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가 다수죠. 자,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34.6 그리고 부정평가가 62.2. 자, 주간 평가로 봤을 때는 0.2%포인트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일간 지지율로 좀 보시면 지난 그 16일에 33.5%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20일에 36.4%로 시작해서 21일 34.8, 그리고 22일에 34.9, 그리고 23일에 32.8로 이제 쭉 떨어졌는데, 자, 22일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축소된 부분에 여파가 좀 있어진 와중에 비속어 논란까지 불거진 날이거든요. 그 다음 날 여론에 좀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여론조사는 사실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추세가 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가운데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저는 아픈 대목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국민께 좀 잘 설명을 하고 이런 모습을 취하면 국민들께서도 그렇지 국익이 중요하니까 다들 이렇게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는 우리가 좀 양해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어쨌든 그 국가대표로 나가서 국가 간 대항전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돌아오셔가지고 보여주시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믿기보다는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다, 국민을 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자세가 계속되면 제가 볼 때는 저 추세, 하향 추세로 돌아선 부분을 다시 반대편으로 꺾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지율을 다시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진짜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해서 두 분이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확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열흘 만에 10곳 추가 그렇죠.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사실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는 두산건설만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검찰로 보냈는데 오늘 네이버하고 분당 차병원도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사옥 건축 허가 이러한 현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40억 정도를 이제 성남 FC에다가 후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1억 정도는 원청에다가 하고 39억 정도를 성남 FC에다가 이제 기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분당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줄기세포 연구단지로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33억 정도를 성남 FC에 후원을 했다. 결국에는 제2사옥 건축 허가와 부지 용도 변경이라는 각 기업들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후원을 받고 이걸 허가해 준 거 아니냐. 예. 이렇다면 이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에 딱 걸린다. 근데 왜 경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불송치를 했을까라는 네.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것은 다시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대여섯 가지 혐의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해야 되겠다.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예. 이런 것들에 강하게 검찰과 경찰에서 앞으로도 수사를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옹호하고 있는, 방어하고 있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도 그렇게 썩 유리해 보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저렇게 좀 국민에게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올라가질 않잖아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뭐 반론은 아닙니까? 예,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네. 반론하기는 좀 제가 네.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뭐 이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 타임 쉬어가셨으면 정말 좋겠다.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대표 본인에게도 좋고 당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아프죠. 저는. 예. 아프지만 너무 아픈. 맞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군요. 맞으니까 아프죠. 제가 볼 때. 네. 근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민주당이 안 오르는 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또 너무 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보면은 김용록 그 서울지검 2차장 감사원 파견하고 그다음에 김영일 네. 예, 검사를 그 자리에 놓고 또 조주원 검사를 수원지검에 합류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거 쌍방울 관련 수사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 대거 교체된 이 부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저는 이 이재명 그 당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감사원에 원래 검사 파견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감사원과 검찰이 팀플레이를 하면서 예. 감사를 들어가서 불법적인 게 발견되면 검찰로 넘겨가지고 수사로 전환하고 수사를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좀 그 수사를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감사원에서 먼저 들어가게 하고 이런 팀 플레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나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아주 안 좋은 느낌 이게 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영일 검사 논란이 많잖아요. IDS 홀딩스 논란이 굉장히 컸던 분이고 그다음에
조주현 검사는 누구냐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했던 분이잖아요. 두 분 다 논란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상대당 대표를 수사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들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국민께?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좀 차분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과하게 하면은요,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쌍방울 관련 수사 지휘하던 검찰 간부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 부분인데요. 김상일 평론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네.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인사 발령을 했다면 저는 당연히 더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꼭 기소를 하겠다, 법정에 세우겠다. 그런 목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어쨌든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집권 세력의 뜻이 이번에 인사에 발현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잘못을 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에게 이거는 정치 보복 아니야? 탄압 아니야? 이러한 항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특별히 반론 기회를 안 드려도 의견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고요. 오늘 뭐 감사원도 찾아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상임 고문이 5명인데요. 여기에 고민정, 전해철, 서른. 이 세 분은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죠. 이렇게 대거 임명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분들을 전면 배치해서 뭐 친문의 역할을 주고 뭐 이러려고 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만약에 하려면 위원장을 맡았겠죠. 좀 더 집행을 하고 그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근데 고문이라는 건 그냥 가끔 한마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좀 마지못해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위원장 뭐 이런 걸 시키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니까 마지못해 맞는 자리를 시켜서 구색을 맞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주요 당직 인선을 보면은 대부분 친명계로 다 친명계로 또 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주요 당직에 친문계를 전면 배치를 했다면 상평이다. 그리고 함께한다. 통합적 행보다. 이런 칭찬을 들으셨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은 어쨌든 이재명 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사불란한 당을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당내에 있는 당직자들이 다른 소리 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거 내부 전선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 다른 말을 하지 않을 사람, 내 편을 들어줄 사람 위주로 당직을 맡기는 것은 당대표로서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탕평 인사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일사불란하게 우리 당대표 지키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은 2, 3년 갈 거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2024년 공천권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한테 다른 얘기하는 것은 비주류 의원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민주당은 당내 갈등과 혼란은 잦아들 것 같다. 왜냐하면 외계인이 재판까지 고려하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데 대해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외계인이 쳐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전 지구인들이 합심해가지고 외계인 무찔러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돼서 불체포 특권 가지고 있죠. 야당 대표가 돼서 지금 체포 동의안도 좀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당원을 개정해서 기소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이제 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앞으로 그 효과적으로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든 게 뭐 당신이 불안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뭐 합리적으로 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런 3중 결계가 본인을 지켜줄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지지. 예.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 위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뭘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은요, 저거 아무리 해봐도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예. 저것이 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저는 다시 돌아가면 예. 과거의 저의 소망, 지금은 금지된 저의 소망이 떠오르는 거죠. 아, 당대표 출마를 안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과거로 돌아가자면 예. 저도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김상일 평론가께서 아주 정확한 좋은 얘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불체포 특권 그리고 기소에도 대표직 유지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요, 민주당은요 정치개혁 말할 자격이 없어요. 본인들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당하고 체포영장이 오면 불체포 특권을 우리가 행사를 안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으로서 거듭나겠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기소에도 당대표직 유지한다라는 것, 이 조항 같은 경우도 당원 80조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정치 개혁 차원에서 2015년도에 도입했던 건데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년 전, 9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지킬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정치 개혁을 할 것이다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더 뼈아플 거라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못 지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후에 정부는 7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기상 조건에도 출항할 수 있는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해양수산부는 엔담호의 중요 장비가 작동을 안 해서 방제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취항식까지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겨울 충남 태안 앞바다를 원유 기름띠가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당시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원유 10,000톤 정도나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풍랑주의보가 계속 발효돼 초기 방제 작업이 늦어졌고 그만큼 피해는 커졌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가 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일주일째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서해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기름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나쁜 기상 상황에도 출항할 수 있는 대형 방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2019년 11월 선박 건조에 돌입한 뒤 31개월 만에 닻을 올린 5,000톤급 대형 방제선 엔다모입니다. 예산 760억 원을 들인 해양수산부의 야심찬 결과물로 지난 7월 20일 전남 여수에서 화려한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최초의 5,000톤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다모가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전천후 해양재난 대응 선박으로 역사적인 출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엔다모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제선의 필수 장비인 오일 펜스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 불량이란 점입니다. 오일 펜스는 당연히 바다 위로 떠야 하는데 엔다모의 오일 펜스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오일 펜스는 초기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제 작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오일 펜스를 설치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특히 나쁜 기상 환경에서도 대규모 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5월 말에 시운전 때 오일 펜스의 하자를 처음 발견했고 제조사가 수리까지 했지만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7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대형 방제선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점은 물론 이를 숨기고 취항식까지 한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핵심 장비인 오일 펜스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출항식을 강행했습니다. 취항식 이후에 기름 사고가 터진다면 이 엔다모는 방제선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측은 오일 펜스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선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서 취항식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 오일 펜스를 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엔다모는 오일 펜스 외에도 페인트 일부가 벗겨지는 등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서 보수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18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대학은 원금의 96%를 까먹은 곳까지 있다는데 대학 투자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스피 3,316,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화랑장을 보낸 지난해. 사립대들의 수익률은 처참했습니다. 대학은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적립금으로 투자한 사립대 42곳 가운데 25곳, 60% 가까이가 총 270억 원의 손실을 본 겁니다. 전체 42곳 대학의 손익을 다 합쳐도 18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 수익률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전체 수익률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남대는 원금의 96.5%를 까먹었고 경남대는 64.5%, 경동대도 53%나 손해봤습니다. 손실률 4위 대학과도 상당한 차이입니다. 또 투자액이 큰 대학의 수익률이 더 낮아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한 대학 가운데 손해를 본 곳의 비율이 전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비교적 안전하고 투자 수익으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기에 해외에서도 많은 대학이 투자를 병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릴 정도로 위험한 투자를 견제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당시 후원사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애초 경찰이 두산건설 외에 다른 후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었는데 검찰은 전방위로 이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열흘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했던 또 다른 관내 기업들입니다. 네이버와 차병원 모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에 후원금 30억여 원을 냈는데 각각 제2사옥 건축 허가와 부지 용도 변경의 대가가 아니었느냐며 검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의 우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공동 은행장을 맡았던 비영리 단체 주빌리은행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목할 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네이버와 차병원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2차례나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 내려진 곳이란 점입니다. 경찰은 최초 수사 당시 이번 의혹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뒤에도 가장 후원금이 많았던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대표와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이 대표 측 등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집과 두산건설, 성남시청을 또 한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두산건설 외 다른 후원사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 건 역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의혹 당시 성남FC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 등을 잇따라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닮은 꼴인 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례신도시 역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윗선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한때 동업했던 부동산업자 정모 씨와 위례 신도시 사업 특수목적법인 대표 주모 씨도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7월 위례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일정이나 공모 지침서 내용 같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사업을 통해 418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자 사업자들이 42억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앞서 대장동 의혹 기소 때 적용한 배임죄와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 수익 환수가 쉽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만 김만배 씨 등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남시 창곡동에 공동주택 1,1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민관 합동 사업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연루됐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챙긴 부분까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초기부터 다시 들여다보면서 위례 신도시 사업 비리 정황을 포착했고 동시다발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한껏 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는 이제 호반건설과 투자자 그리고 당시 인허가를 맡은 성남시 윗선을 향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업 모두를 직접 결재한 이재명 대표로 검찰의 칼끝이 향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힙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시민단체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경찰의 결론을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3년 동안 5개 대학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강사로 임용됐으니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강의는 2016년까지 한 만큼 그때까지 받은 강의료엔 상습 사기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달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7년인 공소시효가 재작년 끝났고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 없이도 김 여사가 임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번 이의 신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대학에서 허위 경력 때문에 임용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강의료를 속여 뜯어내려 했다는 사기죄를 구성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임용의 과정에 이런 서류를 제출한 것들을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의 범위로서 했다라는 고발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돋보이려는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일부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거라고만 설명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흥행의 역사를 연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핑크
핑크 베넘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16일 발표한 2집 앨범 본 핑크는 선주문만 200만 장으로 일찌감치 흥행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에서만 발매 첫날 100만 장을 돌파하며 걸그룹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빌보드 차트까지 접수했습니다. 빌보드는 탑스토리를 통해 본 핑크가 10만 2천 장의 판매량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1주 연속 1위를 이어가던 배드버니를 2위로 밀어냈습니다. 빌보드는 블랙핑크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빌보드 200 정상에 선 여성 그룹이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미권에서도 걸그룹이 빌보드 200에서 1위하기가 힘든 것을 K-팝 걸그룹이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성 팬들이 자기를 대변해주는 걸그룹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블랙핑크가 실현해줬다는 점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K-팝 가수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 슈퍼M,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또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인 톱 100에서도 최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여성 가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양대 차트 석권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습니다. 본 핑크는 앞서 미국과 영국 등 60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이미 1위에 등극했습니다.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과 타이틀곡 셧다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각각 3억과 1억 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